이슈토크입니다. 4.15 총선 결과 18석이 걸린 부산에서는 미래통합당이 15석을,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부산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의 민심이 뜻하는 의미와 함께 향후 부산 지역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진시원 교수,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총선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개표 방송을 하면서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봤는데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북강서갑이나 사하갑, 남구, 을 등 이 3석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미래통합당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뭐 코로나19겠죠. 네. 예, 그 선거가 시작하기 초반 전에 월간 조선에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거 전문가들 5분을 얘기를 했는데 네. 통합당이 과반 정도 차지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경제가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도 좀 난항을 겪었고, 네. 그다음에 검찰 개혁, 그다음에 조국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좀 국론이 분열되고 이런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여당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 선거 초반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산 민주당은 이번에 18개 중에 하나 정도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중반 이후부터 코로나19가 우리 정부가 관리를 잘 하는 게 네. 정부 스스로 홍보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외신들이 외부에서부터 평가가 들어오면서 네. 코로나 관리를 잘하면서 이제 여론이 좀 호전이 되고 그다음에 선거 막바지로 가면서는 코로나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가 이 통합당 변수다. 네. 통합당 스스로 이 좋은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래서 공천도 처음에는 뭐 김영호 위원장이 잘하는 것 같다가 뒤로 가면서 엉망이 됐죠. 네, 맞습니다. 사천 막천 나오고 황천 나오고 무소속 출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선거가 임박해서는 이제 막말이 계속 터져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공천에서 막말을 했던 분들을 공천을 다시 준 게 문제가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차명진 후보 같은 분이 적어도 한 20표는 날려먹은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이번 총선은 이 여당이 좀 불리한 거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코로나19가 잘 관리되고 그다음에 통합당이 스스로 굴러들어온 복을 차는 이런 상황, 막말 때문에 졌다. 황교안 대표 리더십 부족했고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완패가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 개혁 보수가 좀 변화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준 거거든요. 네네. 4번에 걸쳐서. 네. 그러니까는 뭐 지난 20대 총선도 그랬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19대 대선도 있었죠. 그다음에 7대 그 민선 지방선거까지 있었단 말이죠. 4번을 내리해서 회초리를 보수에게 좀 변해라. 이 합리 보수로 변해라. 개혁 보수로 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그널과 회초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막말 보수, 그다음에 수구 보수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붕괴했다. 통합당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무처장님께서는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산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일단 부산이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6석이었다가 21대는 3석으로 줄어들었죠. 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이제 보통 이제 그 집권 한 3년 차 되는 선거라면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상당히 불리합니다만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정부 여당에게 결과적으로는 유리한 국면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나 영남권은 거의 이제 집권 여당이 참패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6석에서 3석으로 줄어들면서 향후 부산 시장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도권에 대한 어떤 민주당 집권 여당의 어떤 여론들이 좀 강하게 되면서 오히려 영남권의 보수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전히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가 좀 필요했고 그런 의미들이 많이 좀 만들어지면서 어떤 보수 세력들이 다시 한번 뭉쳐지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던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오거돈 시장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그 민선
7기에서의 어떤 그 오거돈 시정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다지 크게 변화와 어떤 새로운 부분들을 제시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도 좀 일정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부산에서는 조금은 민주당 의석수가 좀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면 걱정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좀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사전 투표율도 역대 최대를 찍었고요. 네, 최종 결과도 부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67.7%, 전국이 66.2%가 나오면서 부산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번 총선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 민심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처음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율이 낮으리라는 전망들이 압도적이었죠. 네. 그다음에 재외 투표도 또 외국의 공관들이 선거를 못하게 돼서 재외 투표 상당히 낮지 않았습니까? 참여하는 인원 자체가 뭐 반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했죠. 이번에 선거는 양대 정당의 새 대결이다. 그래서 보수 진보가 총동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갈라치기 선거 전략의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네네. 여야가 이제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로 가르면서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을 끌고 가는 전략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지 세력들이 보수 진보가 총동원이 되고 서로 지지 않기 위해서 투표에 나서리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역시 결과는 그렇게 됐다. 그래서 코로나도 이겼다. 국민들의 열망이. 그리고 그래서 이 양대 거대 정당이 이 동원 정치, 이 갈라치기 정치를 한 이유, 거기에 또 이 국민들이 세대결 양상으로 들어가면서 선거율이 끌려 올려진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4년간 4번에 걸쳐서 대선이라든지 탄핵, 지방선거,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보수는 좀 변해야 된다라는 회초리와 시그널을 계속 보냈는데 네. 통합당이 전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전 투표율이 엄청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젊은 분들이 많이 나갔다는 거거든요. 네. 청장년층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우세한 거고 그 민주당이 우세할 수 있다라는 사전 투표 결과 그 예측이 또 나오고 거기에 더해서 또 180석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범민주, 범진보 진영. 이러니까 이제 보수 세력이 막판 2, 3일 전에 확실히 새가 재결집하는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제 투표율이 껑충 뛰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67%를 상회하는 이런 투표율이 나온 거다. 뭐 그게 두 가지 요인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부산에서는 개표 막판까지 정말 이게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저도 계속 개표 상황 보면서 이런 결과 어떻게 나올까 사실 예측이 좀 힘들었는데 부산진 갑의 경우도 뭐 그랬고요. 사하 갑, 또 남구 을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주요 지역별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을까요? 부산 진갑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조금은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김영준 후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정건 무소속 후보가 이제 사실 20대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득표율을 20%가 넘는 걸로 하면서 사실 김영준 후보가 당선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무소속 후보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까지 표를 많이 이제 갉아묶으려 하는데 실제로 10% 미만이다 보니까 다시 하다 보니까 서명수 후보로 되면서 일정 정도의 약간의 좀 투표차가 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진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 진영 간의 세대결로 가다 보니까는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아무래도 시민들의 관심도가 유권자의 관심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는 어쩌면은 서명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영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는 김비호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또 그 과정에서 보면 아까 공천위원장의 부분에서 좀 이렇게 반감적인 부분이 있어서 김비호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봤는데 의외로 이제 결과로 보면은 또 황보승희 후보가 많은 표차로 이기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지역별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개표 결과 보는 저도 힘들었죠. 그리고 가슴 졸이고. 근데 뭐 후보들이야 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 3분이 됐는데 이분들 표 차이가 뭐 2,000표, 1,000표, 700, 800표 이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상당히 신승을 거둔 건데
근데 보면은 이번에 보면은 그 민주당은 역시 현역은 강했다. 그 중에서 이제 세 분이 살아남은 거고, 세 분은 아까 말씀드린 막판에 부산의 보수가 재결집하면서 이번에 선거에서 패배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민주당의 나머지 지역의 신인들, 이 18석 중에 6 현역 빼고 12분의 신인들은 역시 그 보수로 회귀한 이 부산에서 상당히 고전했다. 이 투표율은 득표는 많이 얻었어요. 네. 지난 총선이 뭐 민주당이 20-30% 얻었는데 이번에는 한 30-40%. 그다음에 이긴 쪽은 그 경합이 이루어진 데는 50%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작년 그 지난 20대 총선보다는 민주당이 이 득표율을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신인들은 보수로 회귀한 부산에서 상당히 고전했다. 그럼 아쉬운 점은 이렇게 세대결이 이루어지고 양대 거대 정당에 그러면서 인물 그다음에 공약 이러한 그 선거 경쟁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책 공약 어떤 선거가 안 됨으로써 네. 소수 정당에서 상당히 좀 불리한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말 너무나 기대만큼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네. 부분들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양 진영의 세대결과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이런 국면들이 어쩌면 정책 선거가 되지 못하면서 네. 나타났던 또 하나의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지켜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갈라치기 선거 전략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시켜 놓은 거에 대해서 여야는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네네. 국민을 원래 정치라는 게 국민을 통합하고 화합을 시켜야 되는 게 정치인데 그런 측면도 중요한데 너무 네네. 분열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된다.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의 그 정치 과제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부산시 의원 출신이 무려 6명인데 이 중에서 5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시의원들이 활동을 할 때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제 국회의원 되는 부분들이 거의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많지 않았고 또 기존에 보면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관계를 보면은 참 흔치 않은 일인데 예. 이번 선거에서는 5명의 어떤 그 시의원 출신 후보님들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죠. 네. 사실 이제 기존의 어떤 국회의원님들의 그 지역 현안 참여라 어떤 해결 사실은 그다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중앙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아니면은 지역에 내려오면은 자기 지역구 관리하는 것 정도밖에 네. 안 됐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부산 지역의 주요한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는 참여나 어떤 이런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줬는데 네. 어쩌면 이번에 이제 시의원님들이 많이 좀 당선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기대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 정치나 또 지방 간의 관계나 소통 이런 측면에서도 일정 정도의 좀 더 성과, 효과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선전을 했지만 그 모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색깔이 쫙 나옵니다. 지도별로. 그럼 정말 동서가 완전히 갈라진 모습을 네,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총선 결과가 이 향후 부산시정에 미치는 영향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의원 18분 중에 15분이 이제 통합당이 돼서 지금 뭐 부산시는 47분 중에 41분이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네네. 시장님도 오 시장님도 지금 민주당이시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갈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국책사업, 대형 국책사업 같은 거를 부산시가 유리하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따오려면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20대 국회의원 6분은 오 시장님하고 협력을 좀 잘해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5분의 새로운 이제 그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좀 갈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겠냐 없겠냐가 아니라 그런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산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선 부산 후당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요. 뭐 다음번 대선이나 다음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금의 오 시장님이 일을 못 해야 되고 부산시가 일을 못 해야 되고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15분이 일하는 거를 방해하고 이런 일을 있어서도 안 되고 네네. 그렇게 되면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이 용납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부산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당을 뒤에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역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당 싸움이 좀 크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부산 글자지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로 정말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어떤 총선의 어떤 지역의 어떤 민심의 결과를 제가 볼 때는 뭐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뭐 이렇게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존 해왔던 그런 모습으로 정쟁이라든가 갈등 이런 부분들을 앞세운다라면은 네. 차후에 또 충분한 또 다른 그런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화합하고 함께 함으로써 지금의 국면을 좀 극복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좀 보여지고요. 야권은 이제 반대만을 위한 반대 이런 측면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줘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총선 21대 총선의 전국적인 평가를 봤을 때 집권 여당이 180석 이상을 가져갔던 것은 야당이 그만큼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과 미래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 못했던 결과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다면 부산 역시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런 국민들 함께 가져야만이 좀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선거가 공약에 전혀 집중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거가 끝났고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일을 할 텐데 부산 지역에 사실 산재에 있는 현안들이 지역별로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에 뭐 후보들이 내놓은 각 지역구마다 공약을 보면 진짜 그 수건 사업들이 많아요. 네네. 그걸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많고 그래서 반드시 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지난 20대에 이 공약을 이행한율이 47%밖에 안 되거든요. 20대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고 이 국회의원 개개인에만 공약 이행해라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시민단체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맨날 공약 이행률 점검하고 이래 듣지도 않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공천을 할 때 정당이 그 재선 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 현역 의원들은 공천을 할 때 이 공약의 이행률을 상당히 높은 기준점으로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공약 이행률이 낮은 사람은 이 공천 안 주는 식으로 그다음에 그 신인들 같은 경우에도 공약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분들을 충분히 정당이 먼저 걸러내야 된다. 정당이 제도화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보면은 부산에서 우리 수건 사업들이 있죠. 경부선 지하화하는 것, 물 문제,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동남권 신공항 문제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또 부울경이 광역 지역을 묶어서 우리가 경제 경쟁력이나 생활 이 공동체 큰 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메가시티를 만들어내면서 이 경제 난국을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야가 좀 힘을 맞대서 여당 의원은 또 세 분은 180석을 가진 힘 있는 여당의 의원 아닙니까? 그 힘을 통해서 또 부산을 위해서 일하시고 15분은 또 15분이 한국당 의원들 중에 15분이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또 힘을 써서 우리 부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유권자들이 사실 입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선거 때마다 공약은 정말 뭐 필요한 공약들을 내놓는데 또 나오고 재탕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47% 공약 이행률도 진짜 큰 공약, 그 이뤄야만 되는 주민들의 수건 사업은 이행률이 훨씬 떨어질 겁니다. 이 조만한 것, 될 만한 것만 계산해서도 47%거든요. 네, 모두가 사실 당을 막론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현안 문제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현안 문제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20대 공약과 정책들이 또 이번에 계속 반복되고 답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만큼 뭐 나름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 후보님들께서 이번에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책이나 공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준비나 이런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현안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집권 여당과 야당 간의 뭐 화합도 많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하나는 우리 오거돈 시장님이 조금 더 이제 그 지난 2년간의 그런 것들 평가를 좀 돌아보면서 좀 더 새로운 뭔가를 이제 부산의 비전을 좀 제시하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함께 좀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간다라면은
지역의 큰 많은 사안들도 좀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게 또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많은 분들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고 또 투표용지 보고 왜 이렇게 길어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다라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국민의 선호와 이해관계 이게 상당히 다원화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와 선호를 정당이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양대 거대 정당이 아니라 다당제로 가는 게 그게 국민의 선호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다당제로 가자는 취지가 있었고 네. 국민들의 정당 선호를 그대로 국회의석에 반영해 주자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뭐 ABCD 정당을 다 다양하게 이 선호를 하면 그 ABCD 정당이 국회에 다양하게 포진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당제로 가자는 공직선거법 취지였거든요. 네네. 개정의 취지. 그런데 이번에 구멍이 생긴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원래 그 지역구하고 비례를 연계하는 선거입니다. 네네. 그래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연동형, 이 링크 시킨다 해서 연동형, 연계제인데 네. 이 연계를 하려면은 지역구와 비례를 어느 정도 1대1 정도나 2대1 정도로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300석이면 네. 150대 150 아니면 200대 100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 게 그게 비례대표제에 근접해가는 좋은 방법인데 네. 이번에는 마지막에 47석 비례가 됐단 말이죠. 네. 뭐 지역구는 253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비례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게다가 조항 하나를 빠뜨렸죠. 이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비례 투표를 못 받게 이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해결이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네. 준연동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연동형. 준연동형은 50%만 연동한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30석만 비례 47석 중에. 그래서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게 맞다. 네.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국민 여론을 다시 반영해서 조속하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게 좋겠다. 네. 네, 개정을 해도 사실 좀 지금 시기에 맞고 우리에게 맞는 걸로 개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대 정당의 그 힘싸우기가 얼마나 이 국민을 분열시키는지 봤거든요. 네. 거대 정당 체대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하기 힘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20대 국회는 사실 뭐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평가였다면요. 21대 국회는 진정으로 화합하고 또 정치를 통한 국민을 통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하나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좀 정책적 대안이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회에서 많은 어떤 정책 활동이라든가 입법 활동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도 당선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마지막에 선거에서 이겼을 때 그 초심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 특권의식으로 절대 흘러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부산과 부산 시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자신의 당은 뒤에 생각하는 선부산 시민 후당 이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총선이 이제 정말 끝나고 당선인들이 이제 뽑혔습니다. 당선인들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공약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잊지 말고, 초심 잊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유권자 여러분도 감시자 역할을 앞으로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